안녕하세요. 소방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좋은 소식 알려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시험 보고 나서 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되게 감격스러웠고요. 마음속으로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입으로 계속 되뇌었던 그런 시간이 생각납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이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보게 될 건데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그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예언 모의고사를 해서 20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유형들, 물론 저만 예상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때까지 우리 소방직 시험에 나왔던 패턴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했던 형태, 난이도도 한 그 정도에서 그보다 조금 더 쉬운 정도로 해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예공님들이 정말 편하게 풀었다, 이렇게 고맙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저도 되게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 시험인데 아마 이 시험에서도 우리 앞으로 보는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변화적인 측면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설명해 나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고철 쓸 단어가 되는데 이제 어차피 우리는 한글 맞춤법에서 한 문제 정도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해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이제 줄임말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원형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일단 조림이죠. 네, 이런 생선 같은 경우는 조리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조리는 건 증발시키는 경우잖아요. 그 다음에 만둣국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순 우리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이시옷이 들어간다의 원칙이고 떡볶이에 이가 들어가는 원형의 형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어의 것은 고치는 게 아니라 배어는 배어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거의 준말이니까 이 배어가 맞는 형태가 되겠죠. 배다 배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서 봐야 될 거 어차피 우리 한글 맞춤법은 문제가 나오는 거고 대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시험은 예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부분 거기에서 한글 맞춤법의 원칙에 있는 예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교재 부분만 좀 잘 봐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는 일행직보다는 공부하는 형태의 시간이 조금 훨씬 더 줄 수 있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중세국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고전문법이 거론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전문법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건 아니지만, 이제 언제부턴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문법은 아주 심화적인 문법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도 다 교재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뭐 교재에 떠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만, 그러니까 고전 문법이 아주 복잡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 원리와 기본적인 문법의 특징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0분 만에, 12분 만에, 뭐 15분 만에 다 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네. 이어적기, 15세기는 이어적기잖아요. 그래서 이어적기 같은 경우에 보면 봤을 때 나타나는 거 보면 꽃 좋고 여름 열매 많으니라 뭐 샘이 깊은 물은 여기에서 해당하는 내용 뭐 다 봐도 이어적기였어요. 그래서 15세기 초반기에는 거의 이어적기 형태였으니까 이어적기고 아래아가 있을 때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거 아니에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거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주격조사는 우리는 이뿐이 없었어요. 가는 이제 한참 이후에 나타나게 된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외웠던 내용들이고 소리의 넘나질 나타내는 거 방점 성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조에 해당하는 내용에 보면 있고 거성이 있고 상성이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거는 기본적인 문법의 운영법에 대한 사성법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이 문법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전 문법을 준비할 때도 기본적인 문법 제자 원리와 뭐 운영법 하는 정도와 기본 문법 요 정도만 숙지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전 문법 어려워요. 아니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봤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라니까요. 우리 시험은요. 네. 그 다음에 높임법의 쓰임이 다른 것을 찾아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에서 높임법의 문제는 2년에 한 번 걸쳐서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는 매번 나오고, 높임법의 문제가 나오는 패턴은 거의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렇게 높임법에 대한 유형을 물어보는,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하나랑 높임법의 쓰임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해독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이다라는 말이 딱 나오면서 어머니 깨가 되면서 어머니에게 부사월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월 높이면 무슨 높임이에요? 객체 높임이 되겠고, 딱 봐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보내시었다가 되면서, 제가 항상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용어는 뭐와 뭐로 되어 있다? 어간과 어미로 되어 있다 하면서 어간, 그 다음에 뭐예요? 어미가 있고, 끝에 있으니까 무슨 어밀? 앞에 있으니까 뭐예요? 선어물 어미. 얘는 무슨 선어물 어미? 시제를 나타내고, 얘는 뭘 나타내요? 높임.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물 어미는 주로 뭘 높인다? 주체. 그래서 할머니께서 되겠고요. 하셨다도 마찬가지, 하시었다가 되니까 주체죠. 누가? 선생님이. 그 다음에 악기 시었다, 주체니까 하라 큰아버지가, 이렇게 돼서 정답은 다른 것을 찾아봤을 때 1번은 객체고 나머지는 주체를 높이는 그런 형태였다.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높임법의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가 거론이 된 겁니다. 자, 어문 규정. 요번에는 좀 문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까 한글 맞춤법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표준어 규정 원칙 하나 문제가 나왔는데, 표준어 규정 원칙에서도 복잡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와 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는 연결형 어미 되면서 요라고 하는 건 연결형이 되는 거고, 오라고 하는 건 종결형이잖아요. 근데 쉼표가 있으니까 이건 요가 나와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된 겁니다. 종결형이니까 오, 종결형이니까 오가 되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규범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 교재를 좀 집중적으로 예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잘 되죠. 근데 내년에는 조금 다를 게 하나가 좀 있어서 좀 이따 나오면서 그때 설명할게요. 올해는 나온 김에 말씀드릴까요? 문학이 9문제가 나왔잖아요. 9문제가 나오면서 문학의 비중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비문학이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2문제 정도가 나온 거예요. 독해 지문이. 근데 지문의 길이가 짧았죠.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의 길이가 되게 길었고 거기에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시간이 거기서 되게 많이 그때는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쓰면서 심적으로 좀 부담을 느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비문학이 어렵지 않고 문학은 그냥 지식으로 풀 수 있었을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하기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요번에는 문학에 부담을 줬는데 변별력을 좀 실패한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을 좀 인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이제 비문학에서 좀 변별력을 주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렌드가 비문학으로 변별력을 주는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가원 같은 경우, 고등학교 수능 같은 경우. 근데 제가 고등학교 수능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방직이나 국가직 같은 경우 작년은 일단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수능형으로 되면서 비문학 스타일이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험을 내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냈지만 역시 그거를 시험을 문제를 만들었던 분들은 평가원 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만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본다면 수능을 만드는 분들은 뭘 알고 있냐면, 변별력을 주는, 능력 시험에 변별력을 주는 건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상하기에 올해 이제 수험생들께서 이제 문학이 좀 쉬웠으니까 비문학을 좀 간과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문학만 좀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문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둬야 되는데, 비문학에 대한 올해는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거다. 왜냐면 비문학은 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문학은 문제 푸는데, 올해는 국어 문제 푸는데 10분 15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영어의 시간을 많이 더 할애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쉬웠고요. 근데 만약에 비문학이 어려웠어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2, 30분. 그럼 나머지에 시간을 하는 데 있어서 쫓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실력은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돼요. 물론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능을 잘하고 수능의 국어 영역의 점수가 잘 나왔던 한 1, 2등급 이상이었던 분들은 독해 능력이 좋으니까 이분들에게는 뭐 어려움이 없는데 3등급 이하였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일단 독해에 약간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긴 지문이 나오면 틀리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비문학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된다. 비문학은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좀 이따가 이제 비문학에서 더 다시 한번 거론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규정에 맞는 정도. 근데 지금 현재 문제 트렌드가 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할 것 없이 예외에 대한 내용보다는 규범과 법에 대한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는 거지 뭐 아주 우리가 낯선 형태로 내서 그걸로 갖고 어렵게 만들어 틀리게 만드는 그런 형태는 지금 좀 지양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다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다이어 문제가 되겠죠. 다이어 문제. 신근성과 청근, 다이어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다이어 문제도 거론이 된다.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다이어 문제가 나올 땐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을 좀 잘 보라고 얘기했어요. 심근성과 청근성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 구분하는 거죠. 분류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분과 분류에 대한 개념을 잡았고, 그 구분과 분류의 개념을 봐야죠.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었다라는 건 구분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니까 대화를 한 거고, 청군과 백군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이건 분류하는 거죠.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겠네요. 네. 형제란 한 부모의 피를 나눈 사람이다. 이건 피를 결국 이제 같은 핏줄을 나누었다라는, 핏줄을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핏줄을 지니고 있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가르는 개념이니까 여기 분류의 개념은 2번뿐이 없었죠. 그래서 다이어 문제는 잘 나오는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이어의 문제 풀 때는 스킬적인 측면을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스킬적인 측면을 갖고 좀 훈련을 하자. 뭐 단어를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눈다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비슷한 형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의문의 변동 그리고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재에서도 의문의 변동편에 있고 표준 발음법이 둘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의문의 변동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예언 모의고사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세 문제가량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세 문제라고 하면 여기에 로마자 표기법이 들어가면,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에 따른 표기이기 때문에 많으면 3개도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나왔어요. 된소리 대기의 원칙은 3가지였었잖아요. 보통 구두불사조와 구두불사조가 만나서 된소리 되는 것,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나타나는 구두사조가 된소리 되는 것, 그 다음에 얘기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도사자가 나왔을 때 된소리 되는 것,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뒤에 체온이 나오면 된소리 되는 것. 자, 이거는 근데 원래는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진 게 옛날에 이런 거 조건 별로 안 주고 냈어요.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건을 주고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점차 수능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조건을 준 거니까 그냥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예요. 그럼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 맞아요? 맞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답은 1번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그냥 읽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볼까요? 어감 받침. 우리 이런 용어들, 그래서 문법을 준비하면 용언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간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용언이죠. 용언은 뭐하고 뭐로 되어 있어요? 어간과 어미죠. 그럼 용언이에요? 아니잖아요. 명사죠. 명사 뒤에 나오는 된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라고요. 이거는 원래 손에 제주하면서 관형격 조사 시옷이 들어가는 형태, 물론 안 들어갔지만 그 형태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부류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어간이죠? 이건 뭐예요? 어미죠. 그럼 디귿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리을로 끝난 한자가 아니라 이건 어간과 어미잖아요. 그럼 어간 뒤에 을은 무슨 형 전성어미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엔 뭐가 있나요? 니은, 니을, 은는, 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공님들이 저는 시간이 뭐 10분이에요, 15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에다가 집중해야 되냐면 이런 용어들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데다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곤 있고요. 일단은 본다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되니까 이건 오히려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네. 갈등이라는 건 한자죠.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나는 된소리니까 여기도 얘가 갈등이 관형사형이 아니잖아요. 갈등이 명사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디귿의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문제는 이렇게 좀 조건을 줬네요. 그럼 앞으로 시험은 조건을 줄까요? 네, 이제 줄 가능성이 좀 이제 많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요런 게 약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언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쉬웠던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예문이 다 들어가서 예전에는 좀 우리가 좀 엉뚱한 내용들이 가끔 우리 시험에 들어왔는데 이번 시험은 그냥 너무 딱딱 떨어지는 형태로만 들어와서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그냥 읽자마자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자, 기억리을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 문장의 종류, 2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습도 되게 많이 했고요. 명사절 아는 문장은 일단은 제가 찾으라고 하는 건 뭘 찾으라고 했냐면 용언을 찾으라고 했고요. 용언에서 뭘 찾으라고 했나요? 전성어미를 찾으라고 했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명사형 전성어미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기와 음이 있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뭐가 있냐면 니은, 리을, 은는, 을을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봤을 때 용언을 찾아볼까요? 용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수업 시간에 억양을 한번 찾아볼까요? 용언이 몇 개? 2개. 첫 번째가 뭐야? 오다. 두 번째가 뭔데? 기다린다. 되겠죠.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만 보자. 봄이 오기. 무슨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명사형으로 되어 있죠. 그럼 명사절을 아는 문장 맞네요. 용언이 몇 개? 2개. 첫 번째가 뭐야? 공부하다. 두 번째가 뭔데? 떠올린다.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만 보자. 어간이 뭐야? 공부와. 느는 뭔데? 어미. 무슨 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무슨 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답은 1번이 된 거예요. 그냥 바로. 또 공교롭게 1번에 맞네요. 네. 용언이 몇 개? 2개. 첫 번째가 뭐야? 나가다. 두 번째가 뭐야? 싫다.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만 보자. 무슨 형으로 됐어? 명사절. 이렇게 되겠죠. 용언이 몇 개? 1개. 그러니까 뭔데? 혼문장? 아니. 주어가 몇 개? 마음이. 마음이 넓다. 누나가. 마음이 넓다. 무슨 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 아닌 거고요. 용언이 몇 개? 용언이라고 보면 이건 서술어가 봐야 되는데 곧이다, 서술 하나, 입다 2개가 되겠죠.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만 보자. 어간, 어미 되겠지요. 을은 무슨 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무슨 절을 아는 문장? 관형. 물론 세부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고 직관적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용언이 몇 개? 2개. 첫 번째가 뭐야? 피다. 두 번째가 뭔데? 기다린다.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만 보자. 어간이 뭔데? 피. 니은이 뭔데? 어미. 끝에 있으니까 어미인데 무슨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무슨 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 그래서 아닌 거죠. 용언이 몇 개? 2개. 서술어 형태죠. 범인이다. 두 번째 밝혀졌다.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 보자. 범인이가 어간, 이미 뭐야? 명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무슨 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 네. 오케이. 용언이 몇 개? 2개. 예쁘다. 두 번째가 뭔데? 생겼다.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만 보자. 예쁘가 뭐야? 어간. 걔는 뭔데? 어미. 무슨 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뭐 있는데? 개도로. 그래서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되면서 얘가 생겼다를 꾸며주는 부사형 전성어미잖아요. 부사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무한해독을 하면서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딱 보면서도 그냥 답이 그냥 생각하지 않고 툭툭툭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그냥 확 헤쳐준 거죠. 네. 문법이 예가 없어서 되게 편했을 거예요. 좀 생각보다는 너무 쉬웠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 애썼어요. 네. 애쓰셨어요. 잘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시험은 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떤 변형의 형태가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 모의고사 만들 때도 저는 기준을 한 우리 소방직 정도의 수준에서 그거보다 약간 어렵게 만드는 게 개인적인 목표였어요. 그리고 난이도 테스트 많이 했고요. 그래갖고 문제를 냈더니 게시판에 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막 하면서 저한테 항의는 아닌데 항의의 뉘앙스? 너무 쉽지 않냐라는 뉘앙스. 그리고 보니까 밖에서도 막 그런 말이 좀 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관계치 않고요. 막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보였거든요. 왜냐면 시험은 흐름이 이제 갑자기 확 변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의 형태 포맷을 보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단, 비문학이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는 좀 달라져요. 얘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시험을 본 많은 수강생들이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유형이 똑같았고요. 그냥 말했던 패턴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저희도 걔 보람은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국님들은 어떤 변형이 나와도 기본 개념만 잘 잡히면 어떤 변형이 나와도 그 패턴에 달라지는 게 많지 않거든요. 잘 잡아주면 돼요. 근데 비문학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문학을 먼저 볼게요. 문학도 이 교재가 거의 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문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문 다 안 읽어도 돼요. 네.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근데 우리 교재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지금 출제 지침이 2015 교육과정 개편된 그 교재에서 나와요.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책을 그거를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2015년 반영된다고 해서 작년을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문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지방직, 아직 국가직 시험 안 봤으니까 지방직이나 소방직 할 것 없이 그 교재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물론 하나씩은 안 나왔어요. 작품 하나씩은 안 나온 이유는 낯선 거 하나씩은 내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춘향전 같은 경우에 보면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잔치 열리는 장면을 찾아본다면 뭐 여기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거는 뭐 찾기 형태니까. 그래서 고전소설 하면서 저는 예국님한테 얘기한 게 뭐였냐면 애매하면 확인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뭐 애매하면 확인할 건데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확인도 편했어요. 인물의 심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그럼 심리만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있어 없어 맞아 틀려 맨날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심리에서 나타나는 거 심리만 보는 거 심리 심란하구나 심리 있네 뭐 이런 형태로 간 거였죠.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갈등이 해소하게 되어 있다. 갈등 해소 없어요. 지금 갈등이 아주 고조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까지 다 확인하지 않고도 여기서 답이 그냥 나온 거죠. 답은 3번이 됐고요. 서술자가 직접 말을 건네며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본다면 등을 밀쳐내 어찌하니 명관인가 누가 서술자죠. 그래서 항상 고전에 읽는 방법은 인물 뭐야 밑줄 누가 밑줄 명관인가 누가 얘기했어 서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에서 항상 문학작품을 접근할 때의 자세에 악센트 좀 사실 이 나이에 그렇게 하는 거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오글거리는 게 아니고요. 예국님이 오글거릴 수는 있지만 그것들의 나름대로의 패턴으로 가면 거의 문제가 그런 형태로 가면 답이 보이게 되는 형태를 좀 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을 했고요. 아마 강의를 들으면서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좀 의도는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 자랑만 많이 하네요. 아니에요. 저 자랑하려고요. 왜냐면 요번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서 요번 시험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없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갑니다. 송민곡이죠. 송민곡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송민곡은 이 교재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출 모의고사에서도 다 넣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고전은요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혹시 점수가 조금 안 나온 분들은 문학을 좀 공부를 좀 깊게 안 했던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송민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읽지 않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수업하면서 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암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뭐 내용을 보기 전에 그냥 내용으로 문제로 가서 그냥 바로 볼게요.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적절한 거죠.
원망은 없어요. 그럼 이건 뭐의 정서죠? 그리움이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거,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좀 신경을 쓰세요. 제가 모의고사 하면서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최근 문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대화를 통해 딱 보면 얘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가 틀려서 틀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보면서 있어 없어 마저 틀려의 연습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망은 아니에요. 그리움이 있는 거고요.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딱 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화자 맞아요? 네, 맞아요. 애절한 마음, 네, 님에 대한 그리움 맞아요. 그럼 이 글의 상황을 보자고요. 그리고 고전을 공부할 때 저는 예공님한테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상황인가를 알고 그리고 정서를 암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임금과 사랑한 사람과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런 내용이죠. 헤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뭐 그림을 나타내는 정서란 말이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때 제가 수업 시간에 예문 들었던 게 뭐였냐면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됐습니다. 특정한 시어를 반복해 안빈낙도. 안빈낙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난 네 글자의 정서는 뭐죠? 연군 지정이에요. 님에 대한 그리움. 이것뿐이 없는 거였고요. 네.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통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하는 게 아니죠. 네. 만족감, 안분지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 작품의 주된 정서만 알고 있어도, 네, 님과 헤어진 상황 속에서 님과 다시 만나길 원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나타난 여자가 누구예요? 시적 화자가 있고, 거기에 님은 누구예요? 임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인 영구지요. 이 배경만 알고도 문제를 푼 거예요. 사실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봤지만 표현상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서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2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애매하면 확인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화자는 꿈에서 님과 재회하고 있다. 님 만났나요? 여기에서 이제 님을 만나를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꿈이라는 말이 나온 거 있었죠. 네. 마음속 이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어 꿈에 님을 보니 고전은요 쫄지만 마세요. 무조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용언을 통해서 일단 이것만 볼게요. 늙어세라 여기서 볼까요? 된저이고 일단 기본형을 되다 뭐가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됐다 어순하게 되었다. 네. 이거 기본형이 걸렸다. 뭐가 배만 사공은 어디고 배만 걸렸다. 항상 용어는 기본형만 보세요. 혼자 서서 누가 내가 어디에 강천에 지는 애를 굽어본다. 누가 내가 뭐를 해를 한여이고 기본형 하다 아득한 여이고 아득하다. 누가 내가 내가가 아니야 아득하다. 뭐가 님의 소식이 돌아오니 뭐가 돌아와 밤중 모처럼 어디에 찬 자리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밝았는 거 기본형 뭐냐면 이렇게 된 거죠. 밝다요. 그럼 밝았다. 날이 밝다. 뭐가 밝다. 뭐가 반벽청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 거.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 거. 뭐가 반벽청 등이 얘기하는 거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누가 내가 적은덕 역친하여 지쳐서 누가 내가 풋잠에 잠깐 드니 누가 내가 뭐를 풋잠을 정성이 직하여 꿈에 님을 보니 누가 내가 누구를 님을 어디에서 꿈에서 옷같은 얼굴이 반이 나면 늙었어라 늙다 누가 님이 옷같은 얼굴 누군데 님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고전은 이런 거예요. 실컷 사례자 하니 누가 내가 마음에 먹을 말씀 누구에게 님에게 말씀이든 어이하며 눈물이 쏟아진 말씀이하면 누가 내가 누구에게 님에게 정을 못다여 목조차 메인다. 누가 내가 왜 정을 못다여 오전된 방정맞은 닭의 울음 잠을 어찌 깨웠는 거 깨웠다. 누가 닭의 울음이 누구의 잠을 나의 잠을 이런 식으로 고전을 읽는 거기 때문에 고전은 읽기 연습만 잘하면 돼요. 용언 기본형 딱 때려주고요. 항상 그걸 통해서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안 돼도요. 다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이것 좀 연습해서 습관 들이면 고전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꿈에 만난 거 맞고요.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에 닭이 울고 있잖아요. 보면 되겠고요.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오지 않았고 사공은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도와주고 있다. 네, 이건 그냥 딱 봐도 그냥 답이 나온 건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사공.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 거 어디 갔고 누가 사공이 갔어요. 근데 어떻게 님이 소식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정답은 몇 번이 됐냐면 4번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윗글의 바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얘를 맨날 하면서 이거 표현하면서 문제로 암기시켰던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산책 1월을 어쩌면 보면 구름은 어디 가고 안개는 무슨 일인고. 그럼 내 마음 둘 데 없어 어디로 가느냐고. 잡거니 나무 풀뿌리를 잡고 몸을 밀쳐오면 높은 산에 올라가니. 이런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보려고 해요? 임금을 보려고 하는 거죠. 해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개가 있죠? 네. 그래서 산책은 안개는 무슨 안개가 있어요. 그래서 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모르건 천리를 바라보려. 그래서 물가루가 100기나 뛰어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본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물결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 맛봐요? 이런.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얘를 뭐라고 그랬어요? 장애물이라고 했죠. 이건 누굴까요? 임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걸 뭐 간신이라고 봤고, 이건 해, 임금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있는 중의성이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의 장애물이 되겠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월은 임금을 의미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바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것을 본다면 1월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문학 아니네요. 고쳐쓰기입니다. 네. 고쳐쓰기는 뒤에 우리 교재를 보면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이 고쳐쓰기 형태도 자주 나오는데 고쳐쓰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주어 서술어를 맞추라고 했고요. 문장에서는 항상 주어 서술어예요. 네, 일단 볼까요? 노력한다예요. 네. 문장의 호응을 고르게 노력해야 한다. 그럼 주어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볼게요. 이를 준수하게 노력한다. 누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요가 점점 지켜서 화법과 작문의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의사통의 바탕이 되는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력해야 한다. 누가? 우리가. 노력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면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고친 거 잘 됐네요. 그런데 그럼 그 다음 볼까요? 앞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우선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뭐뭐 해야 된다니까. 그런 데는 분위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우선이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자,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인용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거나 인용의 출처를 제출하며 밝혀야 되는 거죠. 네. 생략이 아닌 거죠.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생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틀렸네요. 이건 뭐 그냥 마치라고 준 것 같아요. 네.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를 지키고 준수하는 태도. 뒤에 단어와 의미상 중복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준수라고 하는 건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의미 중복이 됐다, 뺀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괜찮네요. 정답은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쳐쓰기 방안은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원칙을 암기시키거든요. 그 형태의 틀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비문학 얘기를 잠깐 할게요. 비문학은 제목이 나왔어요. 주제 물어보는 거죠. 원래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가 주제 문제나 사실적 사고, 일치 불일치. 지난번에는 추론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하나 더 한다면 근데 아마 우리 소방 문제문은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패턴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예공님들은요, 좀 준비를 할 때 비문학을 좀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1, 2등급 잘했던 분들은요, 지금 확인 개념 강의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올해 문제집, 비문학 문제집을 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문제집만 좀 풀어보시고 기출 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3등급 이하였던 분은 풀 때 제가 소개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좀 매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저는 예전부터 제 자랑 그냥 할게요. 네. 이거는 믿고 좀 따르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그 수능에서도 나름대로 최정상의 자리를 한 10여 년, 20년 지켰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출제위원들의 어떤 출제 방침과 문제 유형과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갔느냐, 어느 부서가 들어갔느냐,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서 그 형태에 맞게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랫동안 온라인은 이렇게 세대가 금방금방 바뀌는데 유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제 시험의 문제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비문학에 대한 걸로 변별력을 줬는데 올해는 문학으로 변별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부분 것이 비문학은 이제 별로 아니네라고 하면서 그리고 문제가 좀 쉬웠잖아요. 이제 뭐에다 문학에다가 좀 많은 에너지를 넣으면서 비문학이 어렵게 나왔을 때 이제 시간이 쫓겨서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이 제 머릿속엔 좀 지금 그려져요. 그래서 올해 요번에 비록 좀 쉽게 나왔긴 했지만 내년에는 비문학이 긴 지문이 하나만 나와도 이건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그 확인 개념에서 소개하는 형태대로 좀 연습은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 문제집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 제가 소개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서 개념 강좌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꼭 준비하셔서 그래야지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실력은 있는데 시간의 압박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 1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을 할게요. 개념 강의 들을 때는 그걸 꼭 활용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화제어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썼냐라는 물음을 던지라고 했죠. 자, 일단 여기에서 보면 일문단에 보면 화제어가 뭐예요?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해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 얘기하려고 쓴 거 하잖아요. 맨 마지막 문제 볼게요.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준수한다면 결국 얻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쓸 때 이를 지키고 준수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왜 썼어요?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준수해라. 뭐 이거 얘기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고민 없이 그냥 답은 4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쉬워도.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아닐 거예요. 뭐 쉬운 거 하나 정도는 나오긴 하겠지만 하나 정도는 어려운 게 나올 거고 긴 지문 정도가 좀 거론될 거라고 봅니다. 자, 14번, 15번인데 이제 수필이 나왔습니다. 제가 적중 하나 못 시켰다는 거 있다고 했죠. 그게 얘예요. 화법과 여기에서 얘기한 수필은 제가 교재에 많이 수록 안 했거든요. 왜 많이 수록을 안 했냐면요. 수필은 문제가 나오는 게 두 개뿐이 없어요. 거의 비문학이고요. 하나는 주제하고요. 하나는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 딱 이 두 개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제 아니면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를 적중을 못 시켰어요. 네, 이거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수필은 적중시키겠다고 생각하고 교재를 만든 건 아니고요. 거의 비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지문이 꽤 길었네요. 그쵸? 이 자리에 비문학 하나 들어가면 변별력이 딱 나오는 건데 내용이 그냥 편한 거였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이 간 겁니다. 자, 뭐 이건 다 읽진 않을게요. 사랑의 입김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어머니의 사랑의 입김과 오늘날엔 좀 사랑의 입김이 사라졌다. 그런 거에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걸 되게 비교하고 대조하여서 글쓴이의 의도, 안타까움과 옛사랑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을 표현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 나온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 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수필은 항상 나오는 게 이래요. 네. 자, 입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어머니에 대한 사랑, 신뢰감을 가진다. 초반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유년 시절 추억 속에 따뜻하게 스며 있다. 그쵸?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사랑. 요즘 아이들의 그 가치가 더욱,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 지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딨나요? 허전한 거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얼핏 보면 확인하는 문제인 것 같지만 주제예요. 전부 다. 얘에 대한 주제고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해당하는 문제점인데 주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된 거고요. 물질적 풍요로 점점 그 중에 잊혀지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 주제잖아요. 결국 다 똑같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본문 안 읽고도 이것만 읽고도 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네요. 네. 그래서 수필은 무조건 주제와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 그래서 수필 문제가 나올 때 애매하면 항상 제목 보고 왜 썼어? 사랑의 입김. 왜? 뭘 얘기하려고? 왜? 뭘? 왜? 뭘? 맨날 이런 물음을 던지면 답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네. 거의 비문학이니까.
한자 성어는 요새 추세가 어떤 형태의 추세냐면 이렇게 도금하는 형태로 나온 겁니다. 이건 장유유서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건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유유서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자 성어는 반드시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도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자 성어 외우면서 딱 나오고 도금하고. 우리는 한자 문제가 안 나와서 그만큼 좀 편해요. 그러니까 도금 정도까지만 뜻 외우고 도금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정도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고전은 가의 중심 소재는 대나무다. 네, 전부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눈마저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했는고. 굽을 절개고 대나무죠. 눈 속에서 푸르겠느냐. 아마도 추운데 절개를 지키는 너뿐인가도다. 뭐 대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네요. 네, 그쵸. 이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내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님 오시면 굽이굽이 펼치겠다.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네. 두꺼비 두꺼빈 탄간어리고요. 팔이라고 하는 건 힘없는 백성이죠.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누가? 두꺼비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누가? 두꺼비가. 백송골이 떠있거든. 송골매가 떠있는 거예요. 네. 깜찍하여 깜짝 놀라서 풀쩍 뛰어내요. 누가? 두꺼비가.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다. 누가? 두꺼비가. 마침 날랜 나이없기 망정이었지. 다른 놈이었으면 뒤졌어. 네, 멍이 들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갈게요. 대나무 맞고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맞죠? 종장의 길이가 길어진 시정식.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본다면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모처럼 날랜 날육지 헤어질 뻔하여라 이렇게 된 거니까 길어진 건 중장이죠. 원래 사설 시조는 종장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중장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항상 용어를 볼 때 이런 걸 잘 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끊어보면서 마저 틀려 보는 형태가 되겠고요. 종장의 척구에 음수의 제약을 갖고 있다. 몇 음절로 되어 있죠? 3음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니까 모처럼 얘기하면서 마침 3음절로 되어 있는 시조는 종장의 첫 구절은 항상 3음절로 시작하잖아요. 답은 3번 마침이에요. 마침.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단어 뜻풀이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좀 공부를 잘했던 분들은 좀 어렵지 않게 풀었고 좀 아닌 분들은 좀 힘들었으니까 고전은 조금 그래도 공부를 해주실 게 필요하고요. 고전 시간은 항상 용언을 통해서 문장을 맞추면 뭐 단어 뜻을 물어본다고 해도 문맥적으로 본다면 답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화제예요. 이것도 비문학인데 거의 주제였습니다.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낯선 그림의 대명사인 르네 마그리트가 유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한 백화점의 새 단장 당시 그의 작품 골콘타가 커다란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가 마그리트 전이 서울의 미술관에 대규모로 열려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현실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가 주된 창작 기법인 대페이지망 이제 이게 화제거든요.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과 시장이 교육계 화두가 되어버린 요즘 대페이지망은 창의력과 상상을 높여주고 잠재로 개발되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자, 그럼 여기 받아들여졌죠?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받아들여졌다. 그럼 이게 바로 의미가 되겠네요. 의의가 되겠고 의미가 되겠고.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인의 창의력 교육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대페이지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로 번역되고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점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 얘기했고요.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대페이지망 표현법이다. 해부대의 재봉틀과 양산이 노렸다는 게 통념에 맞지는 않지만 바로 이 기함과 시적 예술적 상상을 놓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워준다면서 이게 바로 이제 의의가 되겠네요. 그럼 왜 썼어요? 대페이지망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의의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하나도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비문학이 앞으로는 꼭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네, 이거는
제가 문제를 몇 번 냈는지 몰라요. 이거 뭐 주간 테스트 냈고, 무한해독에, 무한해독에도 있었나? 본 교재에도 있었고, 예언 모의고사,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모르는데, 그냥 맨날 이렇게 나와요. 네. 겨울은 강철로 된 무다, 강철로 된 무지개, 말이 안, 모순이잖아요. 그거 역설이에요. 두 벌에 흐르는 빛이 고와서 서어라, 모순이잖아요. 역설이에요. 갔는데 안 갔대요. 모순이에요. 역설이죠. 찬란한데 슬픈데 모순이래요. 그게 역설이죠. 나보기가 역길 가실 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우다.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흘리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안 흘린다는데 흘린 거니까 반어법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요렇게만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전체를 주고 나오지, 나보기가, 근데 요 진달래꽃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어가 맞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죽어도 아닌 눈물을 안 흘릴 수도 있잖아요. 역겨워 가실 때는. 근데 역겨워 가실 때 안 흘린다, 복수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달래꽃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눈물 흘리겠다라는 거니까 반대로 말한 거죠. 모순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건 반어법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그때 답으로 이걸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중복된 것들이 몇 개 있네요. 저희 문제랑.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토박 문제는요,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행직에서 소방 안 나올 거 있죠. 굳이 할 필요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일단 그런데 문법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둬야지 나올 거와 안 나올 거가 또 구분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예 안 나올 건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공부 시간을 좀 줄여드릴 거예요. 이형이 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게 정리하면 그냥 어떤 변형이 나도 편안하게 풀 거다. 이거 하나랑 비문학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올해는 이제 문학이 조금 많이 나왔고 비문학이 비중이 약하게 되면서 비문학을 손을 놓는 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비문학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비문학은 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비문학은 좀 꾸준히 하고, 특히 예전에 잘했던 분들은 그렇게 부담이 없지만 좀 예전에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분들은 좀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시험 본 예공님들 꼭 합격하길 바라고요. 합격하면 꼭 소식 알려줘야 돼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공님도 좋지만 저도 좋아하고, 예공님 합격해도 뭐 전화할 때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네, 저는 열렬히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쓰셨고요.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힘내셔서 내년에는 꼭 멋진 소방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